헌수는 내게 두서없는 말을 늘어놓다. 엉뚱하게도 우리가 러브워치를 들은 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만약 지금 너를 다시 만난다면 내가 틀렸다고. 이건 안녕이 아니라 암녕이라고 고쳐주는 대신 그래, 가만 들어보니 그렇게도 들리는 것 같다고. 콘크리트 보도에 핀 민들레 마냥 팝송 안에 작게 박힌 한국어. 단순하고 오래된 안녕이란 말이 참 예쁘고 서글프다 해줄 텐데 라며 작게 훌쩍였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곧 개강이라 수업 준비, 제가 듣는 수업 준비도 하고 제가 하는 수업 준비도 해서 요즘 많이 바쁘더라고요. 정작 학기가 시작되면 책을 어쩔 수 없이 꾸준히 계속 읽어야 되니까 영상은 계속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별밤 책장에서 다룰 책은 김혜란 작가의 소설집 안녕이라 그랬어입니다. 이 책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총 7편의 단편으로 이루어진 소설집인데 이 7편을 하나씩 전부 설명하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줄거리와 감상을 나열하는 식의 영상밖에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7편을 읽으면서 7편을 하나로 관통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읽으면서 좋았던 김혜란 작가의 글쓰기 방식, 그리고 표제작인 안녕이라 그랬어와 레몬 케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책에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공간일 것입니다. 특히 이 집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주 나오죠. 첫 번째 작품 홈파티에서는 누군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시작을 해서 어떤 집을 가지고 싶어 하기도 하고, 내 집의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기도 하고, 혹은 집 때문에 이웃과 갈등을 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집 때문에 자신의 삶 자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사실 김혜란 작가에게 공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새로운 소재는 아닙니다. 김혜란 작가의 초기 작품들을 보면 방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었는데요. 이때의 방은 지금처럼 집이나 넓은 공간을 의미하기보다 고시원이라든지 아니면 반지하라든지 어떤 원룸, 이런 아주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때 인물들에게 이 방은 어떤 소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생존에 가까운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었는데요.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혹은 내가 돌아갈 공간, 혹은 내가 이 도시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살아가는 개념에 있어서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공간이 집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는데요. 사실 이 집은 단순히 내가 어디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간이 얼마짜리인가, 이 공간의 가격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혹은 이 공간이 나의 소유인가 아닌가라는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공간은 재산으로 연결이 되고 그 순간부터 돈과 계급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이것을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게 홈파티겠죠. 주인공은 자신보다 사회적 계급이 높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초대받아서 그의 집에 놀러가게 됩니다. 거기서 자신을 초대한 사람뿐 아니라 다른 어떤 사회적 계급이 굉장히 높이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은 딱히 어떤 재산적인 것이라든지 계급적인 것으로 차별을 둔다거나 어떤 불편함을 느끼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독자인 우리는 주인공이 그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떤 차이를 느끼게 되죠. 집의 크기나 구조, 음식, 술, 그들의 취미라든지 대화 방식에서 이미 어떠한 계급적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급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적 차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삶에 배어있는 것들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특히 홈파티에 나오는 어떤 마지막 사건에서 집주인은 가진 자의 관용의 미소를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주인공은 그것을 아무 불편함 없이 받아들여서 마치 각각의 역할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작가가 주인공의 직업을 배우라고 설정한 어떤 이유이기도 하겠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계급 비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리고 특권을 누리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김혜란 작가가 이 소설집에서 사람들을 이러한 두 카테고리로 양분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좋은 이웃에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일종의 어떤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이라는 공간이 어떤 사람의 인생의 결과라고 받아들여지는 순간 이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집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하죠. 여기서부터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과 집을 하나로 보면서 대하는 태도에 어떤 불협화음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선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선의에는 내가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허영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을 질투를 하기도 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비판을 하면서도 자신이 가진 것을 잃고 싶어하지 않는 모습 같은 것이 이 소설을 통해서 드러나죠. 저는 이게 이 소설집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냐의 문제보다 한 사람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모습이 같이 있을 수 있는지 김혜란 작가가 글쓰기를 통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 작품들이 소재로 삼고 있는 현대 한국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을 단순히 계급적, 경제적 차원에서 어떤 윤리적 차원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김혜란 작가의 글쓰기 스타일과도 연결되는데요. 저는 이번 소설집을 읽으면서 김혜란 작가가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슬프다는 것을 표현을 할 때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누구누구는 슬프다. 혹은 내 상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황인 척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누구를 봤는데 누구누가 눈물을 흘렸다. 그게 마치 자기 상황인 것처럼 끌어들일 수 있죠. 혹은 아예 감정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는 어떤 감정적인 모습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현대소설이 가장 많이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고요. 그런데 김혜란 작가는 분명히 감정을 말하고 있음에도 감정을 표현하는 다른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감정을 직접 표현하기보다 그 감정이 빠져나가고 난 자리의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파악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다면 죽음 자체를 이야기하기보다 그 사람이 죽고 난 자리에 남아있던 그 사람의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인 관계가 끝났다면 이별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 이별 후 옛 연인과 들었던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죄책감을 느낀다면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등에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김혜란 작가는 슬픔을 쓰기보다는 슬픔이 지나가고 남은 자리를 쓰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그 남겨진 것들을 가지고 다시 감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이 방식이 재미있게 보였던 것이 이물감이라는 단편이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은 내장 요리를 먹는 장면이었거든요. 내장을 씹고 삼키고, 그리고 주인공이 원래 가지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되새김질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냅킨을 올려놓고 나오는 어떤 씬이 있었죠. 그런데 제목 자체가 이물감이에요. 이물감이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어떤 상황이 어색하다거나 누군가의 어떤 거리감이 느껴질 때 이물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물감은 원래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무언가가 있는 상태를 이물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작가는 주인공이 느끼는 어떤 거북함이나 자기 모순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걸 굉장히 육체적인 이미지로 바꿔버립니다. 내장을 씹고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되새김질이라는 말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되새김질은 기본적으로 동물이 씹고 삼킨 것을 다시 올려서 씹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다시 끌어올려서 다시 생각하는 것 역시 되새긴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은 자신이 음식을 다시 끌어올려서 씹는 동시에 자기가 보고 판단하고 느낀 것을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되새김질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이물감을 주인공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물감은 주인공의 모습을 보는 독자에게도 느껴지는데요. 독자인 우리도 이 사람을 보면서 무언가가 불편하죠. 분명 이 주인공이 틀린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 말에 선뜻 동의할 수도 없고, 그리고 주인공이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어떤 위선적인 것이 느껴지기도 하죠. 또 주인공은 굉장히 그럴듯한 말로 자기를 포장하지만 독자인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찌질하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분명히 주인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는 이 인물을 어떻다고 표현하기보다 그 이미지 자체를 보여주면서 주인공의 입 안에 남아있는 이물감, 아니면 주인공의 상태의 이물감을 독자들이 받아들이고 독자의 입 안에서도 계속 남는 이물감으로 바꿔버립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김혜란은 어떤 사람, 어떤 감정, 어떤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름표 붙이지 않습니다. 그저 보여주고 독자들한테 느끼라는 거죠. 대신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보다 그것들이 지나가는 자리 혹은 지나간 자리를 보여주면서 독자가 그것을 타고 아, 내가 느끼는 지금 이 감정이 무엇일까? 라고 계속해서 생각하도록 만드는 글쓰기를 하는 작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김혜란 작가의 이런 글쓰기 특징을 아주 재미있게 느꼈던 작품이 바로 표제작인 안녕이라 그랬어였는데요. 안녕이라 그랬어는 세 개의 이야기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친구 헌수와의 예전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화상 영어를 하면서 만난 로버트와의 이야기가 있고, 세 번째는 어머니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현재 하늘나라로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어머니가 남긴 그 집을 처리하는 와중에 무엇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화상 영어를 시작을 합니다. 그 화상 영어를 하면서 만난 사람이 바로 로버트라는 사람인데요. 로버트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안녕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한국에서 안녕은 반갑다라는 말, 그리고 잘 지내라는 말, 평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7년 전 만났던 남자친구 헌수와 팝송을 들으면서 안녕이라는 말에 대해서 있었던 사건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남자친구 헌수와 팝송인 러브워치를 듣던 중 방금 안녕이라고 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영어 팝송 가사인데 그 중에서 주인공은 안녕이라는 단어를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남자친구 헌수는 그것을 다시 듣더니 이것은 안녕이 아니라 I'm 영이다 라고 그것을 정정을 해줍니다. 그러니 사실은 주인공이 틀렸고 남자친구가 맞았던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둘은 어떤 가정적 환경이라는 것으로 추측되는 이유 때문에 헤어지게 되고, 시간이 지나 술에 취한 헌수가 주인공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고, 다시 들어보니 너의 말처럼 안녕이라고 들을 수 있었겠다 이야기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관계가 끝나고 나서 이 둘은 다시 안녕이라는 단어로 그 둘의 관계를 마무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살펴보면 주인공이 잘못 들었던 그 안녕이라는 단어가 이별 후에 다시 그 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단어로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또한 남자친구 헌수에게는 안녕이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주인공이 로버트에게 그 의미를 언어적 한계 때문에 전부 설명할 수 없었던 것처럼, 어떤 언어에는 들려오는 소리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그리고 시간에 따라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 그 의미는 언제나 다를 수 있겠다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는 장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배웠다라는 말로 어떤 슬픔을 전하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이었죠. 두 번째는 로버트와의 이야기입니다. 로버트는 주인공이 집에만 있다가는 썩어버릴 것 같아서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시작한 화상영어에서 만난 선생님이었는데요. 주인공 로버트에게 안녕이라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줍니다. 한국에서 안녕은 반갑다라는 말, 잘 지내라는 말, 그리고 평안하시라, 평안하냐 라는 어떤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말이었죠. 거기에다 로버트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그런 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냐? 그런데 주인공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런데 주인공은 그것을 모두 영어로 이야기할 자신이 없어서 우리는 그냥 그 상황이 오면 자연스럽게 알아 라고 대답을 하죠. 로버트와의 관계를 통해 주인공의 멈춰있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성적 주체로서인지 아니면 성적 대상으로서인지, 욕망의 주체로서인지 욕망의 대상으로서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고 다시 한번 자기가 자신을 꾸밀지 말지, 아니면은 내가 무엇을 행동할지 말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이 로버트에 대해서 했던 어떤 그의 배경에 대한 추측들이 틀렸다는 것 역시 알게 되면서 지난 연인인 헌수의 배경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고, 자기가 가진 배경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하는 계기를 갖습니다. 물론 로버트와의 관계는 이 소설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경제적인 것, 돈에 의해 깔끔하지 못한 채 끝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이 관계를 통해서 많은 것을 삶으로 돌려보내고 자신 역시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머니와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어머니와의 이야기는 어떤 안녕이라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화자가 왜 이런 환경에 처해 있고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화자는 어머니와 그렇게 가까운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딱히 어머니를 좋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도 않죠. 왜냐하면 어머니는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위치가 높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하는 인물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인지 헌수와의 대화에서 주인공은 누군가 자신의 부모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는 참 부럽다라는 말을 하죠. 그런 걸 보면 화자는 분명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 좋은 생각만을 가지고 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어머니의 병과 죽음 때문에 자신의 세계가 굉장히 쪼그라들고 자신의 시간이 멈추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요. 마지막에 나오는 평안이라는 말, 그러니까 안녕이라는 말처럼 어떤 관계의 시작이나 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말하는 이 평안이라는 말이 어머니와 연결될 수 있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제목이 참 흥미로웠는데요. 안녕이라 그랬어. 처음에 이 제목을 들었을 때 안녕이라 그랬어?
누가 누군가에게 안녕이라는 말을 전달해 달라는 이야기인가? 아니면은 누가 어디서 안녕이라고 했던 말을 스쳐 들은 건가? 이러한 궁금증처럼 안녕이라는 말은 이 작품 안에서 계속해서 변합니다. 잘못 들은 말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추측하는 말이기도 하고 나중에 의미가 붙여진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근본적인 질문에 안녕이라는 말에 대해서 왜 잘못 들었고 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었고 왜 나중에 의미를 붙일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로버트의 입에서 자신에게 돌아왔어야 했을 말이 왜 안녕이라는 말, 평안하시라는 말이어야 했을까? 그래서 저는 이 제목에 한 글자를 덧붙여서 안녕이라서 그랬어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안녕이라서 그랬어는 처음에 안녕이라 그랬어라는 제목을 듣고 그거 안녕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안녕이라 누가 말했다는 게 아니라 안녕이라서 그랬어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어떤 말이었는데요. 누가 누군가에게 이유를 설명할 때 안녕이라 그랬어 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안녕하지는 못합니다. 누군가를 상실했고 누군가와 헤어졌고 고립됐죠. 더 확장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쫓겨나고 비교당하고 아직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지 못해서 내가 듣고 싶고 하고 싶던 말이 아니었을까? 나를 안녕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 때문에 누군가에게 듣고 싶은 말이 안녕이라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안녕이라서 이런 제목을 붙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암녕이라는 말을 안녕이라는 단어로 들은 주인공의 어떤 마음 역시 추측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안녕이 결국 마지막에 가서 다른 말로 변한다는 것 역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레몬 케이크, 이 소설도 참 재밌게 읽은 소설이었는데요. 이거 역시 김혜란 작가의 어떤 감정 표현 방식과 가장 잘 맞는 소설이 아닌가. 여기서는 가족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가족을 사랑한다?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속에 과연 좋은 것만 남아 있을 것인가? 걱정하면서 짜증나고 아프다는 것을 알면서 왜 나만 힘들어야 되는 건가 싶고 그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렵지만 동시에 그 사람에서 해방되고 싶은 어떤 느낌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그 끝에는 죄책감이 남습니다. 저는 레몬 케이크가 이러한 감정을 행동이나 표현으로 굉장히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저희 부모님은 젊으시고 막 그렇게 편찮으시진 않으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 이 주인공이 겪고 있는 감정이 나의 현실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리고 부모님의 시간보다 발전해 나가는 현대의 시간이 훨씬 월등해질 때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이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아, 이런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참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만 해야 한다. 혹은 화나면 화나기만 해야 한다. 혹은 슬프면 슬퍼해야 한다라는 어떤 1차원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서 슬프지만 해방감이 있고 사랑하지만 답답함이 있고 그리고 화나지만 미안함을 같이 느끼고 있는 어떤 다양한 차원의 감정을 굉장히 잘 드러내는 김혜란 작가다운 소설이 아니었나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손해는 보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만 질투도 하고 가족을 사랑하지만 물론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헤어져서 슬프지만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고 싶어 하기도 하는 이러한 모순들이 안녕이라는 단어에 대한 김혜란 작가의 설명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소설집의 제목도 안녕이라 그랬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이란 말에는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 모순되는 이야기가 함께 들어있으니까요. 이 소설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녕해서 안녕이라고 말하기도 혹은 안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 감상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책 이야기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